첫 번째 이야기 청개구리 이야기.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여울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여울이는 마음씨가 나쁜 아이는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하라는 말은 죄다 거꾸로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쪽으로 가라 하면 여울이는 서쪽으로 걸었고 밥을 먼저 먹으라 하면 굳이 물부터 마셨습니다. 학당에 일찍 가라 하면 늦장을 부렸고 옷을 두껍게 입으라 하면 굳이 얇은 옷만 골라 입었습니다. 마당을 쓸어 놓으라 하면 오히려 낙엽을 흩뜨려 놓았고 일찍 자라 하면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뒤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여울이를 보며 혀를 끌끌 찼지만 여울이의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저 아이도 언젠가는 제 마음을 알게 될 거라고 되뇌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여울이의 어머니는 아들의 엇나감조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챙겨가라 일러도 여울이는 굳이 맨몸으로 뛰쳐나갔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아들이 흠뻑 젖어 돌아오는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여울이를 놀리듯 청개구리라 부르기도 했지만 여울이는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제멋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여울이의 어머니도 나이가 들며 점점 기력이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겨울 어머니는 자리에 몸져 눕는 날이 많아졌고 몸은 나뭇가지처럼 야위어 갔습니다. 여울이는 그제야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무뚝뚝한 태도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며 여울이를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등잔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어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산 위 양지 바른 곳이 아니라 저 아래 시냇가에 묻어다오. 사실 어머니의 진심은 정반대였습니다. 평생 반대로만 행동하던 아들이었기에 산에 묻어달라 하면 냇가에 묻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양지 바른 곳에 묻히게 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들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말과 어긋나게 살아온 아들이었지만 어머니는 원망하는 대신 그 성적마저 헤아려 마지막 부탁을 지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눈이 소복이 내리던 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울이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어머니의 말을 거꾸로만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이 실은 진심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울이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밤새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어머니가 지어주신 옷,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까지 하나하나가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릴 적 아파 누웠을 때 밤새 이마를 짚어주던 어머니의 손길과 학당에서 돌아오는 길목까지 마중 나와 있던 어머니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여울이는 뒤늦은 후회에 몸을 떨며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그래서 여울이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시냇가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장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여울이의 후회는 늦었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비가 내릴 때마다 여울이는 냇가로 달려갔습니다. 행여 어머니의 무덤이 물에 쓸려 내려갈까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여울이는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냇가에 앉아 개굴개굴 울며 무덤가를 서성였습니다.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에는 밤새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고 무덤 곁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손으로 흙을 다독이며 어머니 이제야 말씀을 들어드리네요 라고 나직이 되뇌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후로 비가 오면 유독 서럽게 우는 초록빛 개구리를 볼 때마다 여울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개구리를 청개구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는 밤이면 어디선가 개굴개굴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어쩌면 지금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여울이의 울음소리인지도 모릅니다. 살아계실 때 함께한 시간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뒤늦게 깨닫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부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아끼지 말고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한마디가 훗날 가장 큰 그리움으로 남지 않도록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비 오는 밤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거든 잠시 눈을 감고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직이 인사를 건네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마음을 다독이며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빗소리처럼 잔잔하고 평온하기를 바라며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혹부리 영감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 어귀의 턱 밑에 커다란 혹을 달고 사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혹부리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혹부리 영감은 젊은 시절 나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마음만은 늘 넉넉했습니다.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정성껏 물 한 잔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턱에 달린 커다란 혹 때문에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영감은 그 놀림조차 웃음으로 받아 넘길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감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만날이 저물어 산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지고 바람 소리만 스산하게 들려오자 영감은 조급해지는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밑에 걸리는 나뭇가지와 이따금 들려오는 짐승 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지기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낡은 빈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으려니 무섭고 심심했던 영감은 목청을 가다듬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어찌나 구성지고 애틋했던지 산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영감은 두려움을 노래로 달래며 자신도 모르게 흥에 겨워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랫소리를 듣고 도깨비 무리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영감의 노래에 흠뻑 빠져 물었습니다. 영감님, 그 노래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영감은 순간 재치를 발휘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노래는 바로 내 턱에 달린 이 혹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도깨비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 신기한 혹을 팔라고 졸랐습니다. 영감은 처음엔 망설이는 척했지만 이내 못 이기는 척 혹을 내어주었습니다. 도깨비들은 크게 기뻐하며 금은 보화를 잔뜩 내어주고 영감의 혹을 떼어 가져갔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미소 짓는다고. 혹부리 영감이 얻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평생 지녀온 낙천적인 마음이 만든 결실이었습니다. 영감은 혹도 떼고 재물도 얻은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턱이 홀가분해진 영감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동네 아이들도 더는 영감을 놀리지 않았고 오히려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며 그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마을에는 금세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영감의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웃 마을에는 그와 똑같이 혹을 가진 또 다른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성격이 고약하고 심술궂기로 유명했습니다. 평소에도 이웃의 작은 실수 하나 그냥 넘기지 않고 트집을 잡곤 했습니다. 장에 나가서도 값을 깎으려 다투기 일쑤였고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혹부리 영감의 이야기를 듣고 욕심이 발동하여 곧장 산속 빈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마찬가지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투박하여 도깨비들의 흥을 깨뜨렸습니다. 도깨비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영감님, 그 형편없는 노래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오? 심술 노인은 옳거니 하며 자신의 혹을 가리켰습니다. 저번에 속아 넘어간 것이 분하던 도깨비들은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속아서 산 혹이 바로 그 혹이었구나. 도깨비들은 화가 나서 자신들이 사갔던 혹까지 노인의 다른 쪽 턱에 붙여버리고 사라졌습니다. 결국 심술 노인은 혹 하나를 없애기는커녕 혹을 하나 더 얻어 양쪽 턱이 불룩한 채로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노인은 거울을 보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양쪽 턱이 불룩해진 노인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그의 지난 행실을 떠올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법입니다. 욕심과 심술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넉넉하고 즐거운 마음은 뜻밖의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일러줍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일에 감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며 부러워하기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눈을 돌려보면 뜻밖의 평온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혹부리 영감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밤도 혹부리 영감의 노래처럼 구성지고 편안하게 흘러가기를 바라며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팥죽 할멈과 호랑이 이야기. 깊은 산속 오두막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밭에 팥을 심어 가꾸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젊어서부터 홀로 삶을 꾸려온 할머니였지만 늘 부지런했고 마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곡식을 나누어주는 인심 좋은 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밭에 나가 이슬을 맞으며 김을 메웠고 저녁이면 화롯가에 앉아 이웃들과 정담을 나누는 것이 할머니의 낙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할머니가 팥밭을 메고 있는데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부릅뜨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할멈 어디 잡아먹기 딱 좋게 살이 올랐구나. 오늘 내가 널 잡아먹어야겠다. 할머니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지금 나를 잡아먹어도 좋으니 대신 소원 하나만 들어주시게. 저 팥이 익어 팥죽을 쑤어 먹을 때까지만 기다려주시게. 그때 다시 와서 나를 잡아먹으시게. 호랑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러마 하고는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장애물이 곧 길이라고. 할머니는 눈앞의 위기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작은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밭에 나가 팥을 살피며 하루하루를 애타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가끔은 팥잎에 맺힌 이슬을 바라보며 이 팥이 더디 익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정성껏 밭을 돌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팥이 무르익자 할머니는 정성껏 팥죽을 쑤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팥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다가오는 죽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팥죽을 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알밤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리 슬피 우십니까? 할머니는 사정을 이야기했고 알밤은 자신이 도와주겠다며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는 아궁이 옆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 다음 자라 한 마리가 찾아와 같은 사정을 듣고는 팥죽을 얻어먹은 뒤 물독 안에 숨었습니다. 이어서 송곳이 찾아와 부엌 바닥에 몸을 숨겼고 맷돌이 나타나 문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멍석은 마당에 넓게 펼쳐져 몸을 숨겼고 지게는 마당 한켠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할머니를 돕겠다며 저마다 자리를 잡고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부엌 한켠에 정갈하게 앉아 그들과 함께 밤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침내 호랑이가 팥죽을 먹으러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아궁이 앞에서 몸을 녹이려다 그만 숨어있던 알밤의 얼굴을 세게 얻어맞았습니다. 깜짝 놀란 호랑이가 물독으로 달려가 세수를 하려는 순간 자라가 코를 콱 물었습니다. 호랑이는 비명을 지르며 부엌 바닥으로 뛰쳐나오다 송곳의 발바닥을 찔리고 말았습니다. 아파서 이리저리 날뛰던 호랑이는 문 밖으로 도망치다 맷돌에 머리를 세게 맞고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멍석이 순식간에 호랑이를 돌돌 말아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게가 성큼성큼 다가와 멍석에 말린 호랑이를 짊어지고는 저 멀리 강물에 풍덩 던져버렸습니다. 호랑이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알밤과 자라와 송곳과 맷돌과 멍석은 저마다 한숨을 돌리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여러 이웃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할머니가 평소 베풀며 살아온 마음이 결국 어려울 때 여러 이웃의 도움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았고 마을 사람들과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정을 쌓았습니다. 할머니는 해마다 겨울이 오면 동짓날 팥죽을 쑤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고 그때마다 알밤과 자라와 송곳과 맷돌과 멍석과 지게를 향해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짓날이면 할머니는 팥죽 한 그릇을 따로 담아 부뚜막 위에 올려두고 그 옛날 자신을 도와준 고마운 벗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작은 정성과 나눔이 결국 큰 힘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잔히 전해줍니다. 오늘 하루도 주변의 작은 인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팥죽 한 그릇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포근하게 데워지기를 바라며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견우와 직녀 이야기. 아득히 먼 하늘나라의 소를 돌보는 목동 견우와 옥황상제의 손녀 직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견우는 성실하게 소를 몰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직녀는 배틀 앞에 앉아 고운 옷감을 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견우가 모는 소들은 늘 윤기가 흘렀고 직녀가 짜는 비단은 하늘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솜씨로 유명했습니다. 새벽이면 견우는 이슬을 밟으며 목장으로 나섰고 직녀는 해가 뜨기 전부터 배틀 앞에 앉아 실을 고르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우연히 은하수 근처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서로에게 깊이 이끌려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마주친 그날 견우는 소를 몰던 걸음을 멈추고 한참이나 직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직녀 역시 배틀 소리를 멈추고 은하수 너머를 자꾸만 돌아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은하수 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 대한 마음은 나날이 깊어져 갔습니다. 옥황상제는 손녀의 행복을 빌며 둘의 혼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부부의 연을 맺고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견우는 소를 돌보지 않아 소들이 비쩍 말라갔고 직녀는 배틀 앞에 앉는 일이 뜸해져 하늘나라의 옷감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나라 곳곳에서는 옷감이 없어 백성들이 추위에 떤다는 원성이 잦아있고 들판의 소들은 하나둘 병들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옥황상제는 크게 노하여 두 사람을 불러 엄히 꾸짖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으며 절제 속에서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에 취해 본분을 잊은 견우와 직녀는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옥황상제는 두 사람을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살게 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견우는 은하수 동쪽에서 직녀는 은하수 서쪽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두 사람은 은하수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견우는 예전처럼 소를 정성껏 돌보았지만 저녁이 되면 늘 은하수 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고 직녀는 다시 배틀 앞에 앉았지만 손끝에서는 자꾸만 눈물이 배틀실에 떨어졌습니다. 견우는 소에게 여물을 주면서도 직녀가 좋아하던 노래를 흥얼거렸고 직녀는 배를 짜면서도 견우와 함께 걷던 은하수 강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리움에 사무친 두 사람의 눈물은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큰 장마가 되어 내리기도 했습니다. 옥황상제는 애타게 그리워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의 야윈 얼굴을 볼 때마다 옥황상제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옥황상제는 1년에 단 하루 7월 칠성날에만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은하수는 너무 넓어 두 사람이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까마귀와 까치들이 서로 의논하여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수많은 까마귀와 까치들이 하늘로 날아올라 몸과 몸을 이어 다리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다리를 오작교라 불렀습니다. 7월 7석이 되면 까마귀와 까치들이 은하수 위에 오작교를 놓아 견우와 직녀가 마침내 서로를 만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년에 단 하루뿐이었지만 두 사람은 그 짧은 만남을 위해 364날을 그리움으로 견뎌냈습니다. 견우는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소의 뿔에 그날의 날짜를 하나씩 새겨 넣었고 직녀는 그날 입을 옷을 미리 정성껏 지어 두었습니다. 칠석이 다가오면 두 사람은 며칠 전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작교가 놓일 하늘만 바라보며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견우와 직녀의 애틋한 사랑과 인내는 옥황상제의 굳은 마음마저 부드럽게 녹여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이 되면 까마귀와 까치들의 머리는 다리를 놓느라 털이 빠져 훤히 벗겨진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칠성날 밤이나 다음날 내리는 비는 오랜만에 만난 견우와 직녀가 흘리는 기쁨과 이별의 눈물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오늘 밤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연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견우와 직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은하수처럼 아름답고 평온하게 물들기를 바라며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옹고집전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옹고집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옹고집은 재물은 넉넉했지만 마음이 인색하고 성정이 고약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늙으신 어머니를 냉대하며 제대로 봉양하지 않았고 지나가는 거린이나 스님을 보면 매몰차게 내쫓기 일쑤였습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지만 옹고집은 쌀 한 톨도 남에게 내어주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향해 게으르다며 손가락질하기 바빴습니다. 집안 종들에게도 인색하기는 마찬가지여서 겨울에도 변변한 옷 한 벌 내어주지 않았고 밥상에 오르는 반찬 가짓수 하나까지 셈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옹고집을 보며 혀를 찼지만 정작 옹고집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도승이 시주를 청하러 옹고집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옹고집은 도승을 향해 모진 말을 퍼부으며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도승은 조용히 옹고집의 집을 돌아서 나오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법이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늘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옹고집은 평생 자신을 돌아본 적이 없었기에 스스로가 얼마나 인색하고 메마른 사람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승은 지팡이로 짚을 한 다발을 어루만지더니 그것으로 옹고집과 똑같이 생긴 가짜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옹고집을 진짜 옹고집의 집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가짜 옹고집은 생김새와 목소리, 몸짓 하나까지 진짜와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걸음걸이와 헛기침하는 습관까지도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짜 옹고집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안방에 떡하니 앉아있는 것을 보고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이 진짜 옹고집이라 우기며 큰 소란을 벌였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종들도 두 옹고집 사이에서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가족들조차 누가 진짜인지 가려내지 못해 결국 사또에게 판결을 부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또 앞에서도 두 옹고집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자신이 진짜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가짜 옹고집은 집안 살림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막힘없이 답하는 반면 진짜 옹고집은 오히려 당황하여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곳간의 곡식이 몇 섬인지 며느리의 생일이 언제인지 하는 질문에도 가짜 옹고집은 술술 대답했지만 정작 진짜 옹고집은 진땀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사또는 가짜 옹고집을 진짜로 인정하고 진짜 옹고집을 관아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가족도 재산도 모두 잃은 진짜 옹고집은 거지가 되어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배를 고르며 지내던 옹고집은 그제야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어려운 이웃에게 얼마나 인색했는지 하나하나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밤 옹고집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이 내쫓았던 수많은 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낯선 이의 대문 앞에서 밥 한 술을 구걸하며 옹고집은 비로소 예전에 자신이 내쫓았던 거린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나를 비우면 세상이 나를 채운다고 하였습니다. 옹고집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채우고 있던 교만과 인색함을 비워낼 수 있었습니다. 옹고집은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뉘우침을 지켜보던 도승이 다시 나타나 옹고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승은 지풀로 만든 가짜 옹고집을 거두어들이고 진짜 옹고집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옹고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어려운 이웃을 살뜰히 보살피며 남은 생을 겸손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해마다 겨울이 오면 곳간을 열어 마을에 굶주린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절대 매정하게 내쫓지 않았습니다. 집안 종들에게도 따뜻한 옷과 넉넉한 밥상을 내어주니 온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용기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에게 무심코 모질게 대하지는 않았는지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옹고집의 뒤늦은 깨달음처럼 부드럽고 넉넉하게 채워지기를 바라며 5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6번째 이야기 구렁덩덩 신선비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딸만 셋을 둔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부부는 뜻밖에도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를 낳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흉측하다며 손가락질했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제 자식이라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구렁이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이 정성으로 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아버지 역시 처음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아들로 받아들이고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구렁이는 어느덧 장성하게 되었고 옆집에 사는 세 딸에게 청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큰딸과 둘째 딸은 구렁이의 모습에 기겁하며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막내딸만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니 저는 그와 혼인하겠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막내딸은 구렁이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성실함과 진심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혼인을 한 첫날 밤 구렁이는 허물을 벗고 눈부시게 잘생긴 신선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방 안 가득 은은한 빛이 감돌았고 막내딸은 그 신비로운 모습에 놀라면서도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선비는 낮에는 다시 구렁이의 허물을 입고 밤이 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마다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조곤조곤 전하곤 했습니다. 신선비는 막내딸에게 신신당부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벗은 허물을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아주 소중히 간직해달라. 막내딸은 그 허물을 곱게 접어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샘한 언니들이 몰래 옷장을 뒤져 그 허물을 찾아내고는 아궁이에 던져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신선비는 허물이 타는 냄새를 맡고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서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막내딸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신선비가 남기고 간 온기를 더듬으며 밤새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막내딸은 마음을 굳게 먹고 남편을 찾아 먼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길을 가던 막내딸은 팥 가는 농부와 빨래하는 아낙 까마귀와 까치 등 여러 이들에게 신선비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힘든 부탁을 하며 그것을 들어주면 길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막내딸은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정성껏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농부의 밭을 다 갈아주고 나서야 다음 길을 물을 수 있었고 안악의 빨래를 산더미처럼 해주고 나서야 또 다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옷이 해지도록 걷고 또 걸었지만 막내딸은 단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방해가 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막내딸에게 닥친 수많은 시련은 결국 남편을 향해 가는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막내딸은 신선비가 다른 여인과 혼인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막내딸은 포기하지 않고 그 혼인 잔치가 열리는 곳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신선비 앞에 나타나 그동안의 사정을 조용히 전했습니다. 신선비는 아내의 정성과 진심을 알아보고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아내를 잊은 적이 없었으며 다만 허물을 잃고 돌아갈 길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결국 신선비는 다른 혼인을 그만두고 먼 길을 걸어온 아내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후로 신선비는 다시는 허물을 아무데나 두지 않았고 막내딸도 다시는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인내는 결국 그 어떤 시련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오늘 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연도 신선비와 막내딸처럼 깊고 진실한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6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7번째 이야기 두꺼비의 보은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소녀 은비가 있었습니다. 은비는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여린 생명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비록 끼니를 잊기도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은비는 늘 주변의 작은 생명들을 살뜰히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날개를 다친 새를 보면 며칠이고 정성으로 돌보아 하늘로 날려보냈고 길가에 쓰러진 강아지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밟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은비는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처마 밑에서 조그마한 두꺼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두꺼비는 굶주려 비쩍 말라 있었고 은비는 안쓰러운 마음에 밥을 지를 때마다 조금씩 밥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꺼비는 그렇게 은비가 주는 밥을 먹으며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항아리만큼 커진 두꺼비는 은비를 볼 때마다 눈을 끔뻑이며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은비는 두꺼비를 마치 친동생처럼 아꼈고 파치를 나갈 때도 늘 곁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곤 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베푼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은비의 작은 정성은 훗날 커다란 보답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해마다 처녀 한 명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커다란 진의 요괴가 산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의 제물로 바쳐질 처녀로 하필 은비가 뽑히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비를 가엾게 여겼지만 오랜 관습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은비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담담하게 마을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은비는 마지막으로 두꺼비에게 밥 한 그릇을 든든히 지어주며 그동안 함께해 주어 고마웠다고 나직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두꺼비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날 밤 은비는 제단이 있는 굴 앞에 홀로 앉아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캄캄한 어둠만이 굴 앞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그동안 은비가 정성껏 키워온 두꺼비가 느릿느릿 그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은비는 두꺼비를 보고 놀라 어서 돌아가라고 손짓했지만 두꺼비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두꺼비는 은비의 곁을 떠나지 않고 조용히 밤을 함께 지켰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굴 안에서 커다란 지네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네는 커다랗고 흉측한 몸을 꿈틀거리며 은비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은비는 두려움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두꺼비가 몸을 부풀리더니 지네를 향해 독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와 지네는 밤새도록 격렬하게 싸움을 벌였습니다. 땅이 울리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굴 안팎에 가득했지만 은비는 눈을 뜨지 못한 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은비는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려는 두꺼비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은비가 베푼 덕은 위기의 순간 두꺼비라는 든든한 벗이 되어 그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싸움이 끝났습니다. 지네는 두꺼비가 내뿜은 강한 독기운에 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꺼비 역시 밤새 이어진 사투로 크게 지쳐 있었습니다. 두꺼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은비를 향해 몸을 돌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은비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두꺼비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두꺼비를 품에 안은 채 은비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은 무사한 은비와 지네의 죽음을 발견하고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두꺼비의 은혜와 희생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 작은 사당을 지어 두꺼비의 넋을 정성껏 기렸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다시는 지네 요괴에게 처녀를 바치는 슬픈 풍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은비는 해마다 그날이 되면 사당을 찾아가 정성껏 밥 한 그릇을 올리며 두꺼비를 그리워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잔히 전해줍니다. 오늘도 주변의 작고 여린 존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도 은비와 두꺼비의 이야기처럼 진한 여운과 함께 평온하게 저물기를 바라며 7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8번째 이야기 반쪽이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셋을 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 눈과 귀가 모두 한쪽밖에 없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안타깝게 여기며 반쪽이라 불렀습니다. 형들은 그런 반쪽이를 부끄러워하며 늘 놀리고 구박했지만 반쪽이는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반쪽이는 몸이 불편했지만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남들이 하루 걸려 하는 일을 반쪽이는 밤을 새워서라도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성정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반쪽이를 손가락질하며 놀려도 반쪽이는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내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반쪽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원망하는 대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반쪽이의 형들은 장가를 들기 위해 먼 마을로 신부감을 구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반쪽이도 자신도 데려가 달라 졸랐지만 형들은 부끄럽다며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반쪽이는 서운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몰래 형들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멀리서 형들의 뒷모습을 좇으며 한쪽 다리로 절뚝절뚝 산길을 오르는 반쪽이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길을 가던 중 형들은 산속에서 그만 커다란 호랑이를 만나 오도 가도 못하는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형들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도착한 반쪽이가 나서서 호랑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형들은 반쪽이마저 위험해질까 겁이 나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반쪽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호랑이와 맞섰습니다. 반쪽이는 한쪽 팔과 다리만으로도 날렵하게 움직이며 호랑이를 이리저리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발휘해 호랑이를 커다란 나무 사이 좁은 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호랑이가 틈에 끼어 옴짝달싹 못하게 되자 반쪽이는 재빨리 튼튼한 밧줄로 호랑이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형들은 그제야 반쪽이의 용기와 지혜에 놀라며 자신들의 그릇된 마음을 크게 부끄러워했습니다. 큰형은 반쪽이의 손을 붙잡고 그동안 미안했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작은 형도 고개를 떨구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가 오히려 베이지 않고 오래 산다고 하였습니다. 부족해 보이던 반쪽이가 오히려 위기의 순간 모두를 구해내는 가장 큰 쓸모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후로 형들은 반쪽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삼형제는 마침 아름다운 세 자매가 사는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 자매의 아버지는 사윗감을 정하기 위해 한 가지 시험을 내었습니다. 누구든 뒷산에 사는 사나운 멧돼지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큰 딸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번번이 실패하고 지친 얼굴로 돌아오는 사이 반쪽이가 나서서 지혜롭게 멧돼지를 유인해 손쉽게 사로잡아 왔습니다. 반쪽이는 미리 산속 지형을 살피고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에 함정을 파놓는 치밀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감탄하며 반쪽이의 됨됨이를 알아보고 자신의 막내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었습니다. 반쪽이의 신부는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성실함과 용기를 보고 진심으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신부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반쪽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훗날 반쪽이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누어주며 살았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저마다의 특별함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따뜻하게 전해줍니다. 오늘 하루 혹여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졌다면 반쪽이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하고 소중합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여러분이 이겨낸 수많은 순간들이 바로 반쪽이가 보여준 용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밤도 스스로를 따뜻하게 다독이며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라며 8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준비한 8가지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포근하게 감싸 주었기를 바랍니다. 청개구리의 뒤늦은 그리움과 혹부리 영감의 넉넉한 마음과 팥죽 할멈의 따뜻한 나눔과 견우직녀의 애틋한 사랑과 옹고집의 뒤늦은 깨달음과 신선비의 진실한 인연과 두꺼비의 숭고한 보응과 반쪽이의 굳센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